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적행위 발언 폭풍이 이 정치권에서 거세지고 있습니다. 4월 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는데요. 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상익 가천대 교수, 김우석 국민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게 가장 뜨겁기 때문에 이 주제 먼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적행위 발언을 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 청와대는 법적인 어떤 대처도 하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북한이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는 내용은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내부 자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진위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 이 더 큰 파장을 불러올 것 같은데요. 먼저 한상익 교수께 여쭤볼까요? 저한테요? 예. 네. 결집 효과는 있을 겁니다. 예. 항상 하지만 상대방 그 지지자를 데려오거나 하는 그런 스위칭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요. 지금 이런 북한 이슈는 몇 번 제기가 됐었는데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네. 선거에서는 결집 효과 이외에 더 큰 효과가 있을까는 궁금한데, 다만 이번 얘기를 들으면 저는 약간 좀 놀랐습니다. 이거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좀 심하셨던 건 사실이에요. 네. 북한의 그 전력난 문제는 아주 오래된 얘기고, 대북 송전부터 원전 경수로 지어준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던 얘기거든요. 2010년도에 이명박 정부는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그 보수 언론들은 굉장히 찬성을 했었어요. 그리고 정부라는 곳은 실제 대화가 있든 없든 간에 항상 이런 대북 의제들은 업데이팅하고 준비를 합니다. 지금 대화 한번 없었던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거 검토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걸 이적행위라고 한다면 지금 여태까지 다 이적행위를 한 셈이 돼요. 그래서 이거 정부가 작동하는 방식인데, 저는 초선 의원도 아니고 이게 5선을 하시고 경제수석까지 하셨던 분이 이거 모르실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아무리 선거가 앞에 있고 정쟁한다고 해도 좀 심하셨죠. 그래서 청와대가 발끈한 것 같고, 청와대가 설마 제1야당 대표를 고발해야 하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아무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식적으로 좀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경험과.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적행위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명박 정권 때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도 그런 주장은 이어졌고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도 그런 언급을 했다. 정부는 항상 그걸 검토를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어떤 의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 관료들은 매 2, 3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고, 또는 이제 통일대박론이든지 예. 정상회담이든지 이런 계기가 있으면은 나올 수 있는 모든 의제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하고 그것을 대통령이 그걸 의제 삼든 어쨌든 그건 대통령의 뜻이게 되겠지만, 상대방이 질문이라도 해보면 어떡할 거예요? 준비는 해야 돼요. 이건 정부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네.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하고 있는 그 한 달 전 시점이었고, 또 국내선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논의됐다는 점,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이긴 합니다만 감사 전날에 왜 이게 삭제가 되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말씀처럼 이제 이적행위란 표현은 좀 지나쳤다라고 하셨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윤준병 의원 얘기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박근혜 정부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 겁니까? 지금 4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어요. 사실 이렇게 하는 거는 더더욱 의혹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불신을 더 가중시킨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제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시점 문제예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 있죠. 지금은. 그런데 시점 얘기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위험한 원전이 북한에 안 위험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전기료 올리겠다고 하는 와중에도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탈원전을 좀 여러 가지 무리한 방법을 통해서 탈원전을 이루는데, 그 위험한 것을 북한 주민들한테 넘겨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시점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점이 물론 1차, 2차 협상 과정에서 저쪽의 얘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성의를 보인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문제는 지금 북핵 위기가 과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하고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이미 북핵 핵폭탄을 개발을 한 게 확인됐고 미사일도 개발됐고 이런 상황에서 이 위기에서 북미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그리고 이게 북한 그 국제적인 제재가 들어가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그것도 진짜 주무부처에서 1, 2차 그 회담의 중간에 검토했다는 거는 시점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게다가 이거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감사원 조사하기 전날 일요일 날 밤에 삭제해 버렸어요. 아니 뭐 꺼리낌이 없으면 왜 그냥 놔두지 않고 그걸 지우느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뭐 계속 변명만 할 게 아니라 떳떳하게 내용을 밝히고 그다음에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게 정정당당한 얘기고 그것이 오히려 장래 남북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전향적인 게 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국민 지지도 못 얻을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 산업부에서는 경협을 대비한 아이디어 차원이다라고 했고 청와대에서도 또 관련 그런 그 비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위 여부 이제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좀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좀 미친 정치적 파장도 있겠습니다. 우선 뭐 말씀을 드리면은 왜 우리는 탈원전을 하면서 저쪽은 지어주려고 하느냐. 나는 당뇨병 때문에 흰빵을 못 먹어도 배고픈 사람은 그걸 먹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뭐 이렇게 말하면 정말로 극단적인 환경론자들은 왜 그래 지어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선거의 영향은 지금 여태까지 그 북한 이슈가 지난 한 2010년, 12년부터 꾸준히 나왔고 선거 때마다. 네. 근데 생각보다 그 90년대랑 달라요. 잘 안 먹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집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이 선거에 그 결정적 영향을 줄 정도로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좀 올드하다고 봅니다. 시대가 좀 변했어요. 지금 20대 한 50대 정도는 잘 안 먹혀요. 60대 분들 이상들은 좀 먹히는데 글쎄요. 이게 선거를 뒤집을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선거를 앞둔 뭐 철지난 부품 공작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선거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없어요. 부품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네. 저는 기본적으로 요새 공작 부품 얘기하는데요. 뭘 할 수 있어야지 공작을 하고 부풍을 일으키죠. 야당에서 무슨 그러면서 감사원하고 검찰을 끌어들여가지고 억지로 엮으면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감사원하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야당에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대상이죠. 그걸 한 묶음으로 이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데 문제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한 거는 영향력이 있을 네. 거예요. 이게 탈원전 이슈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그 와중에 이거를 북핵 위험이 있는데도 북한에 주기로 했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밝혀지다 보면은 이건 민심 위반의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람들이 역풍 얘기하지만 야당에선 충분히 국민을 대신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거고 여권에서는 정부 여당에서는 이걸 소명할 의무가 있어요. 이게 소명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제대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4.7 재보궐선거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이 내일 유튜브 국민 면접에 들어갑니다. 우선은 두 분께 좀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걸 지켜보면 좋을지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 여권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야권하고 다르게 100% 야권은 100% 시민 경선인데 여권은 50대 50이잖아요. 네. 그런데 50대 50에서 이게 당원이 결집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두 후보가 계속
진성당원인가요? 진성당원 표심을 하는데 이 진성당원 대부분 굉장히 문재인 그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굉장히 가까운 네. 그래가지고 운빨하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그 표심을 하는 거는 굉장히 그 당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저는 사실 100% 시민 경선이라고 하는 게 당의 존립 근거를 위태롭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어떤 정도 바람직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최종 결정권자와 당원이 같은 방향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시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그런 거꾸로 가자라고 하는 게 당내에서 진성당원들이 여론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면은 그 과정에서 진성당원들의 표심을 얻겠다라고 하는 게 결국 본선에서 우호적인 시민들을 좀 희석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두 분이 원조 친문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그때가 생각나요. 지난 탄핵 전에 박근혜 정부 탄핵 전에 친박 찐박 논쟁이 있었어요. 이런 쪽으로 계속 갈까 봐 우려스럽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우려스럽고 그런 것들이 발현돼 가지고 혹시 이 상황이 정말 정책 대결이 아니라 정권 심판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원래 목표하고 같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회피할 수 있는 게 지금 사실은 여권이 있거든요. 여권에서 이런 분위기를 계속 간다라고 하면은 우려했던 것들이 발현될까 봐 굉장히 걱정됩니다. 네, 친문에 구애하는 이런 발언들이 오히려 화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글쎄요, 일단은 당원 투표 비율 50% 절반의 지분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발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조사를 해보면 사실 대깨문 뭐 이런 표현들 뭐 쓰면 안 되겠지만 있잖아요. 예. 80만 명 중에 8천 명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권리당원들 그 논문이 있습니다. 권리당원들하고 일반 국민들이라고 해서 보통 이 경선을 할 때는 상대방 정당 지지자는 빼기 때문에 중도층하고 무당파하고 이제 지지자들로만 갖고 하지요. 네. 안 달라요. 80만 명을 모수로 조사를 하면 안 다르거든요. 그래서 비슷하다고 보는데 우선 이제 이런 국민 면접 같은 걸 할 때 이제 뭘 봐야 되느냐? 네. 저는 이번 서울시장은 사실 1년짜리예요. 다음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내년 6월에 있는데 이건 대선의 여파거든요. 대통령 된 정당에서 또 서울시장을 배출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번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5년을 할지 대선을 이기면 5년을 할지 1년을 할지 모르겠는데 1년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 5년, 9년을 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지금 당장의 정책들 뭐 재건축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보다는 주택 같은 경우에 소셜 믹스를 어떻게 섞을 것인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 뭐 수도권의 주택과 그 교통망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장기적인 관점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친문 문제는 솔직히 진짜 친문은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뭐 이해찬 대표나 김용수 지사가 나 친문이다 뭐 이렇게 하시면 보신 적 없잖아요. 예. 대통령 지지율이 5년차 지지율이 다른 이전 어떤 대통령보다 높은 40%를 기록하다 보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민주당 후보면은 당연히 친DJ, 친노, 친문 아니겠어요? 뭐 더 높이 올라오면 친신이 기조되겠네요. 이거는 민주당 후보로서 가진 전통이에요. 다만 이제 이 두 분이 진짜 뭐 김경수 지사나 이런 분들처럼 자타가 공인하는 뭐 이런 인식은 아니기 때문에 네. 현재 그 지지율 높은 대통령에 기대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고요. 계속 그런 식의 선거를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반문한테 펴달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에도 만약에 이렇게 지지 높은 지도자가 있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현재 없어서 지금 그런 게 없는 거겠죠. 네. 대선을 앞둔 어떤 그 디딤돌 역할로서의 중요한 선거다라는 또 얘기도 해주셨는데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부동산 정책 이런 것도 잠깐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가장 또 큰 이슈가 서울에서는 또 주거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쏠리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내일도 분명히 관련해서 두 후보도 얘기를 할 건데 박영선 후보는 반값 아파트, 우상 후보는 반지하 서민 주거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표심에 영향을 미칠까요? 예, 미치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사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서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서울뿐만 아니라 대도시들은 전국적으로 이게 균일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게다가 그 상황에서 서울에 그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패감들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게 네. 뭐 노력해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을 얘기하는 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게 진실성이 있으려고 하면 뭔가 다른 것들을 제시해야 하는 거죠. 지금 이 안들이라고 하는 게 정부에서 20여 차례 안을 계속 나오면서도 계속 검토됐던 것들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울 게 없는 부동산 대책을 계속 내놓는 게 과연 국민들한테 설득, 시민들한테 설득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천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텍스트보다 컨텍스트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후보들이 말에 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시켜 시민들한테 각인시켜야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진실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엔 그거예요.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는 그거를 바꾸고 당원을 바꾸고 그 후보를 냈잖아요. 그리고 그 전제는 전임 시장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평가를 하고 거기에 진심으로 얘기를 하고 국민들이 아 그래 그 정도의 사과였으면 됐다. 그 사과를 전제로 해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진실성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얼렁뚱땅 해가지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다 안다고요. 이게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똑같이 대안을 낼 거예요. 다양한 대안을 낼 거예요. 어느 중점을 두느냐의 문제인데 그 진실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당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인정을 받는 게 전제인데 지금 그런 것들을 별로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런 그러니까 대표 공약들이 진정성이 없어짐으로써 희석되는 그 결과가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진심 어린 사과에 대해 말씀을 하셔서 또 질문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권에서는 이런 진정 어린 사과 이게 좀 더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전임 시장들의 성적 추문에 의해서 된 것이 맞습니다. 네. 예. 당연히 그런 것이고 이거는 여기 뭐 당대표 사과를 했고 아마 후보들도 내일 저기서 질문 나올 거예요. 또 사과를 계속 밝히겠죠. 뭐 계속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도 또 제1당 여당이 후보를 안 낸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번에 그 정의당 김종철 대표 사건도 있었지만 예. 제가 그걸 쭉 보면서 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습니다. 성추문으로. 예. 국민의힘은 소속당 소속 의원이 성폭행으로 탈당하고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또 성추행 의혹 불거졌잖아요. 사실 국민의힘은 탈당을 몇 명 하셨는데 옛날에도 복당하신 분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정의당도 이렇게 됐죠. 이게 지금 어느 정당의 문제인가라는 문제를 하고 싶어요. 서로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좀 정치권이 이번 왜 그 모습이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야 정당들이 모여서 이거 자정선언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로 지금 뭐 묻었다고 뭐 묻은 개가 뭐 묻었다고 서로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예. 이런 그런 종합적인 반성 없이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 집단 우리 국회는 1, 2, 3당 아닙니까? 1, 2, 3당의 자세인가? 저 그게 좀 되게 아쉬워요. 그거 서로 손가락질을 하는 게. 민주당도 뭐 경악 뭐 이런 얘기했는데 그거 보면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또 국민의힘이 막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그냥 탈당시키면 되나? 끝인가? 소속 의원이 성폭행건이 불거졌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아니 거기에 대해서 네.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 주호영
그 원내대표의 성추문 얘기는요. 제가 그래서 유심히 봤어요, 동영상을. 예. 그런데 언론에서 나오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실체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여권이나 언론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며칠이 됐는데 그리고 이쪽 변호사에서 고소까지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물타기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권에서는 제발 이렇게 물타기하고 발목 잡고 같이 들어가고 이런 것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정당당하게 국민들은 알거든요. 우리 이게 잘못했다라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케이 그다음에 야당을 볼 때 그때 얘기를 해야죠. 이게 한꺼번에 뭐를 통으로 해결하자. 이거는 책임 회피예요. 네. 네, 주호영 대표가 뭐 고소를 하게 됐고 이 내용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국민의힘 경선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오세훈 전 시장 후보가 양강 구도를 확실하게 형성한 것 같은데 이외에 나머지 6명 후보가 두 장의 이제 본선 티켓을 놓고 각축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경우 이 다른 후보와는 달리 이 청년층의 지지세가 좀 강하다고 해요.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사실 그 청년들은 새로운 얼굴들을 굉장히 희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에서는 이게 신구조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맨날 새로운 거 해가지고 시행착오만 계속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속 묵은 고여 있는 물만 가면은 신뢰를 잃고 그래가지고 이 조화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언론에서 그래서 양강만 집중하는 게 참 불편했어요. 그런데 네. 조은희 그 구청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종만 받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근식 후보나 김선동 후보나 오신환 후보 다 장점이 있는 후보들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점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보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서는 사실 여당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예. 새로운 후보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서 정치의 새로운 변화의 흐름 그리고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전체 정치에 있어서도 굉장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가능성들을 어떻게 다 살려나가느냐 결과하고 상관없이요. 결과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유력 후보들이 될 가능성이 더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신인들이 굉장히 부각되면은 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당선되더라도 그 반응을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반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부탁드리지만 언론에서도 좀 이런 부분들을 잘 부각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새로운 얼굴을 원하는 것이다. 다음 달 5일에 또 문경선 후보가 확정이 되는데 어떤 인물이 최종 2인에 들지도 궁금합니다. 그 전에 좀 단일화 얘기도 해보고 싶어요. 사실 그 안철수 대표와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입당을 지금 하더라도 경선 참여는 불가하다라는 걸 좀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일각에서는 단일화를 위해서 좀 경선을 개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서요. 일단 다음 달 5일에 최종 후보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그 레이스를 같이 하려면 이미 등록을 했고 뭐 구도도 잡혔고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중간에 들어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도 말씀하시듯이 여기에서 후보를 만들고 네. 그게 뭐 본 경선에서 뭐 2배수다 3배수를 해가지고 우리 당의 후보를 만들고 당 간에 합당을 하거나 아니면은 거기 당끼리의 당 후보들끼리 단일화를 하는 이런 게 합리적인 그 루틴이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문제는 그 여타의 후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네. 사실 야권 전체 이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네. 큰 합종 연횡에서 합종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 모으는 게 중요하죠. 자기들끼리 싸우면 안 돼요. 그런 면에서는 양당의 후보의 단일화뿐만 아니라 전체 후보 단일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 형식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큰 후보 둘 그리고 양당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기득권에 매몰되지 않고 좀 오픈 마인드로 큰 그림에서
대안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네. 국민들한테도 희망을 주고 본선에 있어서도 굉장히 양자 대결로 굉장히 역동적인 게임을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전체 이제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 언급해 주셨는데 마침 오늘 그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오늘 또 출마 선언을 하게 됩니다. 네. 추후에 그 전체 야권 단일화의 모습은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안철수 대표를 포함해서 좀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할지 뭐 여러 가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직 금태섭 의원이야 민주당 내부에서 할 때 의미가 있었던 분이지 1%가 나오겠어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조정훈 대표도 기본소득당인데 그래서 이분이 보수 여권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는 김종인 대표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에 들어와서 어떤 경선을 하려면 처음부터 같이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들어오기 싫으면 나중에 전체가 단일화 하는 건데 안철수 대표를 생각하면 좀 이거 안구습기라 그러나요?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금태섭 의원까지 포함해 3자 구도를 하면 금태섭 전 의원이 얼마나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역시 또 안 대표한테 좀 불리할 겁니다. 불리하죠.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진짜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자기에게 불리한 단일화는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단일화 불리한데도 참가하시든 또 철수하시든 아니면 독자로 출마하시든 워낙 다이나믹한 분이라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이긴 해요. 예. 근데 저는 조심스럽게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만 보면 제 바람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네, 독자로 가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독자로 가지 네. 않으실까? 예. 자, 이제 부산시장 선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지율을 역전한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위기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좀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도 이 당 차원에서 좀 추진해달라 이렇게 눈물로 이제 발표를 하기도 했잖아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이지만 사실은 이현주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조건부 사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건부 출마 이게 왜 이렇게 정치인들이 조건을 많이 다는지 모르겠어요. 예. 사실은 그런 것들은 전 바람직한 물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취지를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치인이 조건 자꾸 다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추진되고 안 되고는 떠났어요. 지금 그 국민의힘이 어떻게 정리하느냐라고 하는 게 내부를 어떻게 추스리느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이번 주에 아마 그건 가닥이 잡힐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네. 부산 비대위도 얘기되고 이런 상황에서 일정 정도 가닥을 잡고 이견이 없이 일정 정도의 방향을 잡고 가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덕도 신공항이 제가 보기에는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에요. 지금 부산 시민들이 이건 일시적인 거기도 하지만 국민의힘에 대해서 약간 지지를 유보하는 그런 모습들은 가덕도 신공항이 아니고 야당이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느냐라고 네. 하는 부분과 내부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 지금 후보들 간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입에 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제대로 조율하지 않고 아름다운 경선을 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질책성이 있고 애정 어린 질책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텐데 지도부가 내려가가지고 일정 정도 조율하고 네. 후보들 간에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아름다운 경선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가덕도 신공항 이거 자체는 결정적인 변수는 아닌데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내일 일단은 정해진 대로면 내일 당 차원의 입장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TK 의원들 계속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한 목소리가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결과적으로. 한 목소리 내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밀양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제는 하겠죠. 왜냐하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밀양 가능성은 이제 그 거의 물 건너간 거잖아요. 이 정부에서 일단 첫 삽을 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게 반대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입법을 하고 특별법을 만드는 거는 오로지 여당 힘만 가지고 충분히 가능해요. 게다가 이번에 선거에서 그 여당이 진다고 해가지고 그걸 추진 안 하겠습니까? 대선이 있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확실하게 전략적으로 좀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설득을 해가지고 최소한 자제를 하는 쪽으로 뭐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잠깐 저희가 정정을 한 가지 해드리면요. 앞서서 이제 저희가 대담을 나누는 도중에 조정훈 의원을 기본소득당이라고 잠깐 언급을 시대 하셨는데, 공장이죠. 예, 시대전환 의원님을 기본소득당은 용해인 의원이죠. 저도 네, 죄송합니다. 정정을 해드리도록 용해인 하겠습니다. 의원한테 죄송하네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요. 반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혼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 반발도 있고 이걸 이제 한 목소리를 모으는 과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 민주당은 반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반전의 기회를 잡은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의 신공항이 그 도시의 경제 발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인천 신공항 생겼다고 인천의 지역 GDP가 이렇게 극적으로 오르진 않았어요. 뭐 그런 건데 다만 이 부산 시민들의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 부울경 장기 발전의 어떤 상징 이런 게 돼버려. 이게 이렇게 만들어준 이유가 동남권 신공항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동남권 신공항이 얼마나 지역 경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인가는 그 뒤에 발전에 달려 있어요. 예. 이 동남권 신공항, 관문공항을 가지고 밀양, 아까 뭐 TK하고 PK하고 계속 싸웠던 거죠. 그래서 뒤집어졌어요. 했다가 뒤집어지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까 밀양 말씀하셨는데 사실 대구 신공항이 군위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해결이 예. 났어요. 그래서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해결이 났는데 왜 반대하냐? 너희 TK는 이미 군위 신공항, 대구 신공항 하지 않느냐? 네. 라는 또 감성적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걸 반대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미 TK는 대구 신공항이 지금 군위 신공항이 지금 공사 들어가는 상황인데. 네. 근데 이걸 빨리 정리를 못한 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리더십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경제적 효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성적인 효과거든요. 예. 가덕동을 만들면 어이씨 장기 발전 계획 어떻게 될 경제 건가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가 예. 이런 감성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파괴력이 좀 있을 거예요. 다만 이것이 그 부산 지역의 전체 민심을 뒤집어 풀 정도의 사안이냐. 사실 큰 국책 사업들은 그런 경우도 왕왕 있긴 합니다. 네. 생명수도처럼 네. 있긴 한데 아직은 제가 거기 관련된 여론조사를 제대로 보지 못해. 지금 부산 지역에 나온 여론조사들은 사실은 잘 맞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ARS로는 학술 논문을 못 씁니다. ARS 조사로는. 그래서 제대로 된 조사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로 뒤집어질까는 저도 약간의 의구심은 있긴 해요. 네. 네. 아니 여기에서 제가 한 말씀 아, 예. 드리고 싶은 건 간략하게 국민의힘에서 왜 반대를 하느냐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들은 당연히 반대를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 재정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 문제는 왜 국책 사업 같은 경우에 재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만 그 PK 지역만 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절차적인 게 있어요. 예타 면제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요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선거를 위해서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합니다. 네. 자, 부산시장 여론조사 얘기하면서 뭐 가덕도 신공 얘기도 했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은 상황에 좀 연거부여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세훈 전 시장의 조선족 발언도 그렇고요. 이현주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언급도 그렇고 조순희 의원의 이 후궁에 빗댄 발언으로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전국의 지지율도 어떤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는 있습니다. 먼저 한상희 교수님께 여쭤보고 그다음에 김우석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정치권의 막말이라는 게 예.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뭐 국민의힘 지지율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랬다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우리 그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대통령의 지지율 정확하게 말하면 정부의 수행성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연동이 됩니다. 근데 현재 그 코로나 방역도 어떻게든지 두드려 막았고요. 한차도 더 크게든. 경제는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5년 차에 40%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10% 수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가 작동을 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와 이제 두 정당의 지지율은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좀 있거든요. 트레이드오프 관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이지 저는 글쎄요, 조선족 발언, 불법 정치자금 발언, 후궁 발언 이런 거는 계속하지 않았나요? 이 정도 수준은? 저는 작년 내내 이랬던 것 같은데 특별히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내려간다 또는 민주당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한상혁 교수의 이 발언에 대해서 김우석 교수님은 이런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 맞습니다. 정치가 말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사람을 뽑는데 신원서판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중에서도 정치는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언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의 말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후세들이 정치인들의 말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떻게 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교육시키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인의 말은 너무나 중요한데 제가 뭐 안타깝게도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부산시당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박재호 의원이 한 부산 시민 한심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건 말뿐만 아니라 굉장히 오만한 태도죠. 그래서 저는 막말도 막말이지만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오만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겸손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부산시당 위원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산시장의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분이 부산 시민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 그건 막말 이상의 굉장히 안 좋은 선례가 돼서 다행히 급히 사과를 하셨지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마음가짐을 다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정치라면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피해를 소명해야 되는 그 고통을 지난한 그 과정을 겪고 싶지 않다라고 스스로 판단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를 두고 친고죄 논란도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 건 이제 정의당에서 비대위를 가동하면서 이제 대응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대응이라든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비상 상황 맞죠. 그리고 뭐 장 의원께서 뭐 저는 사실은 이건 고발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 심정도 이해돼요. 뭐 이걸 개인적으로 그걸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고 당이 혼란스러운 것도 막고 싶었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제는 지금 후보 안 내신다라고 그러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납득이 되지는 않아요. 민주당도 이 상황을 야기한 민주당도 당원까지 바꿔가면서 후보를 내는데 이런 정도 일로 정의당이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할 당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진보의 가치를 세우고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정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후보를 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우리나라의 진보의 가치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우리 정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후보를 꼭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의당의 위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한상혁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김종철 대표를 잘 알아요. 네. 그리고 그 살아온 삶을 생각했을 때 저 뭐가 쉬웠나 싶을 정도로 좀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그리고 정의당 어쨌든 우리나라 진보정당으로서 명맥을 좀 이어오는 정당이기 때문에 또 지금 3당이잖아요. 충분히
그 과거의 성과나 현재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추슬렀으면 좋겠다라는 뭐 개인적인 거고, 서울시장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선거 제가 2014년도 이거 하고 논문을 썼었어요. 민노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을 때 양당에 누가 이득이 되는가. 놀랍게도 이득이 서로 없습니다. 영향이 정의당 없다는 지지자들의 거군요. 열성 지지자들은 대부분 반민주당에 투표를 해요. 민주당 후보가 떨어지는 게 차이 났거든요. 자기들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의당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 두 양당의 경쟁이라고 보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의당 입장에서는 현재 이런 되게 어수선하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류호정 의원의 그 노동법 문제도 지금 불거져서 어수선해서 후보를 내야 되느냐는 회의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대로 제3당으로서 국회 제3당으로서 후보를 안 내는 게 온당한 일이냐. 이것도 명분이 있는 얘기거든요. 정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부분들이 지금 서로 대입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제가 지금 우려가 되는 거는 정의당 내부의 분열 문제예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내부의 진통이 굉장히 강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선거 못 치릅니다. 내부에서 터지는데 어떻게 선거를 치러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봉합을 하고 저도 말씀드린 대로 후보를 내는 게 정당의 존재에 의해 맞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또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네. 좀 안타까워요. 지금부터 대표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약간 애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의당 소식을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 오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상희 가천대 교수, 김우석 국민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